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을 찾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있는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흥미의 씨앗은 끝도 없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고학자에게도 이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발견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입니다. 고대 유물 또한 흥미롭습니다. 전문가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재밌고도 엉뚱한 가설이 되고 또 어떤 때는 학회도 양분될 정도의 경론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고학의 세계를 뒤흔든 그런 발견물 중에서 8가지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술작품?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은 인간의 내적 욕구. 그것은 우리 조상, 그 발전 정도, 행복도, 그 시대의 문화 수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 티베트 고원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20만 년 전의 것으로 스페인의 마르트라비에소 동굴에 있는 것보다 2배나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12살 아이의 손자국과 7살 아이의 발자국인데 트레버틴이라는 일종의 석회암의 기묘한 패턴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이미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저우대 데이비드 장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예술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는 요즘 아이들이 벽이나 아스팔트, 부드러운 흙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막대기나 분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손이나 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사인이나 그림 등을 그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입장의 연구자들은 이 유물과 예술의 관계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풀타코는 아이들이 어떤 활동 과정에서 남은 흔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스퍼드대 닉 버튼 교수는 이것은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발견은 현대 미술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쿠프왕의 배. 유적이나 유물 특집이라고 하면 고고학의 낙원인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54년에는 벌써 이 쿠프왕 피라미드의 토대에서 일명 태양의 배의 첫 번째 척이 분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척은 198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한 척은 발견 즉시 꺼내 1224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유물로 정성스럽게 조립되었습니다. 그 불과 17년 후 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집트학의 권위자 자히 하와스에 따르면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10대 발견 중 하나에 든다고 합니다. 배는 매우 커서 길이 43m 이상, 폭 6m 가까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만 특별히 만들어진 기자의 태양의 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2021년에야 대이집트 박물관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태양의 배는 아무래도 의식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탄 파라오는 태양신 라와 함께 천공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단지 사후세계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진흙이 묻은 흔적이 있어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나일강을 오가던 배이거나 장례식을 위한 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프왕의 방부 처리가 된 시신은 이 배를 타고 멤피스에서 기자까지의 마지막 여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피라미드 안에 배가 2척이나 있었을까요? 이것은 고고학자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재밌는 생각이 있다면 꼭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참고로 2번째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조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10,000,000의 예산이 들어 발굴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처음 그 배 대신
기자태양의 배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상어가 똥을 먹지 않는 이유. 여기서부터는 미식의 테마로 넘어갈 예정인데 우선 코프롤라이트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더러운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 코프롤라이트란 동물의 분석으로 유기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광물로 대체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화석이 어딘가 해저에서 잠든 뒤 그것이 육지로 올라와 그대로 전문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코프롤라이트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화석이 된 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의 행동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고 생물학자 스티븐 고트프리 씨와 조슈아 스미스 씨는 메릴랜드주 칼버트 클리프 해안에서 이러한 두 개의 코프롤라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런 특징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비슷한 발견이 꽤 자주 이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부터이며 이것은 악어의 코프롤라이트였습니다만 상어에게 물어 뜯겼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어는 호기심이 강한 동물로 시험 삼아 무언가를 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맛이 없으면 뱉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두 코프롤라이트는 사정이 조금 달랐던 것인지 상어는 악어와 코프롤라이트를 함께 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코프롤라이트 한쪽 면에만 상어 이빨 자국이 있다는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면 재현도를 의뢰했을 정도입니다. 악어는 물었지만 상어는 그 내용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토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 시점에서 고대 상어의 음식에 관한 행동을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이 상어와 같은 동물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미식가일지도 모릅니다. 지상화 2선. 아핀턴 화이트호스는 영국 옥스퍼드셔주 화이트호스힐 사면에 있는 선사시대 지상화입니다. 이 길이 110m에 이르는 지상화는 흰 석회암으로 채워진 선 모양의 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원전 1380년에서 기원전 5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고대 유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독특한 지상화입니다. 사실 초크로 된 길에는 잡초가 금방 자라게 됩니다. 위에서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초하거나 흰 석회암을 다시 넣어야 합니다. 이 지상화는 역사상 많든 적든 새로운 세대에 의해 대대로 다시 그려져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만 독일군 조종사들이 표시로 삼지 않도록 흰 선은 잔디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를 뒤집는 매우 극단적인 결단으로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화이트호스로 다시 벌초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보는 것조차 제한적이고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다른 역사적 유물들과는 사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아피톤에서는 사람들이 하얀 석회암 자루와 망치를 들고 구릉지로 와서 말 그대로 하얀 길을 두드려 갑니다. 물론 이것은 파괴행위가 아니라 약 3000년 전에 시작된 그림 그리기 이식의 일부로서의 정성스러운 작업입니다. 한편으로 영국 도시주에 있는 선 아바스의 거인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막상막하로 중요한 지상화입니다. 조금만 관찰하면 왜 야만인이라는 별명을 얻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상화가 아마도 기원전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출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삭의 기록에 이 거인이 등장하는 것은 17세기 말경 이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경론이 오가는 것은 남성기가 아닐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바로 정답입니다. 연구 결과 이 부분은 원래 작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거대한 크기로 변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전문가들은 거인기원의 정설을 재고하게 된 것입니다. 풍요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재고한 결과 거인은 무려 헬라크레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설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더 오래된 지층에는
거인의 어깨에 동물 가죽이 걸려있던 그림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대한 잉글랜드 어디에서 그 고대 영웅이 온 걸까요? 아마 이것은 종교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시대 이후 새로운 교단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마법의 무기. 저주파는 꽤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나판을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죽은 사람의 무덤에 넣어 저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하고 원시적인 저주이긴 하지만 적힌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무덤에 저주의 판자를 넣는 것이 금지되자 황천 나라 명계에 가깝다는 우물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러나 2006년 아테네에서 발굴된 항아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이 행해졌던 규모와 그 목적에 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항아리 바깥쪽에는 5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닭머리와 앞다리 등 저주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흑마술 싱앙의 정도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대 의식이 희생자들을 마비시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능력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카 라몬트 예일대 교수는 저주의 항아리는 소송 준비의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고대 마술사들은 항아리 외측의 법정에서 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 즉 친족, 증인, 단순한 동조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발바닥부터 가족 모임 사진까지의 거리. 터키에서 발견된 샌들 신은 발상.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안토니누스 동상의 일부이지만 이것이 남겨진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2008년 터키 사갈라소스 유적에서 진행된 고대 로마 목욕장 발굴 조사에서 오른팔, 다리, 기타 여러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곱슬벌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벨기에 조사단이 눈앞의 흙에서 나온 상이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조각상이 2개 발견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제와 안토니누스 피우세제의 아내인 데파우스티나의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테르마의 로마에서 안티누누스 조의 이른바 가족 집합 사진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명 더 비슷한 것이 발견되면 가설입증이 될 것입니다. 천두술, 트레파네이션. 이것은 서기 400년경 고대 페루인이 행했던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 천두술, 트레파네이션의 예입니다. 전두골에 완벽하게 이식된 금판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수술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까지 수준 높은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전문가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발견이 있다면 바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종 모양 알림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